나가라 나가 썩 물러가라. 이 집에 애기 꼈다. 오호. 19년 전 이 집에 정말 애기 낀 걸까요? 아이를 못 낳는 게 정말 며느리의 죄였을까요? 점쟁이 말 한마디에 구판이 벌어졌고 그날 한 여자의 인생은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19년 뒤 한 통의 문자로 돌아옵니다. 당신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이 문자를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19년 전에 그는 잊었다고 믿었지만 끝까지 혼자 견뎌온 아내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고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계약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 계약을 따낸 날 밤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상석에 앉아 직원들의 술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는 적당히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58배 나이에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직함, 강남의 넓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호의 가슴 한쪽은 늘 허전했습니다. 마치 아무리 채워도 차오르지 않는 빈 항아리 같았어요. 회장님, 한 잔 더 받으시죠. 전무가 술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잔을 내밀며 애써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르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전화를 받는 건 실례였지만 문자 정도는 확인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준호는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그런데 그 번호의 앞자리가 이상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죠.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당신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이 문자를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단 2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줄이 준호의 숨을 틀어막았어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죠.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예약 발송. 예약 발송이라니. 그 말은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직접 보낸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리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해둔 거였죠. 그렇다면 왜 예약을 했을까요? 왜 직접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문자를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제야 그 문장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풀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상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서 혀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19년 전까지 매일 눈에 익었던 번호였습니다. 아내였던 사람, 아니 전처의 번호였어요. 영숙.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9년 전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던 여자.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얼굴도 목소리도 가물가물해진 사람이었죠. 당신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라니. 준호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죠. 그런데 아이가 있다니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19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만약 그때 임신 중이었다면 아이는 지금 18이나 19살이 됐을 겁니다.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어쨌든 다 큰 아이였죠. 설마, 정말 설마.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쥐고 있던 오른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해졌어요. 준호는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문자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글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두 줄이 화면에 떠 있었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곧 죽는다는 뜻일까요? 예약 발송이라면 발송 시간을 정해둔 그 순간에 이미 자신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이 죽었다고? 아니, 죽어가고 있다고? 준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회장님,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가봐야겠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자신도 그걸 느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이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대리운전 부르겠습니다. 전무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회장님, 이 시간에 택시가. 됐어. 준호는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카드 한 장을 빼서 전무에게 건넸죠. 이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해.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뒤로하고 준호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는 거의 뛰다시피 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3번, 4번. 손가락이 버튼을 연달아 두드렸죠. 빨리 와야 하는데. 빨리. 띵.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는 동안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또 열었죠. 당신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9년 전의 목소리였어요. 결혼했을 때의 젊고 맑은 목소리. 이혼하던 날에 떨리고 지친 목소리. 두 목소리가 겹쳐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19년 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이렇게 연락하는 거야? 질문은 끝없이 쏟아졌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준호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을 나섰죠.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가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오지 않았어요.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때 빈 택시 한 대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거의 차도로 뛰어들다시피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숨이 가빴죠. 술 냄새가 좁은 차 안에 퍼졌어요. 어디로 가시죠? 기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숙이 어디 사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잠시만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기계음이었어요. 또 걸었습니다. 또 10번을 넘게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기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밤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따낸 밤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준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줄의 문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그 한 문장이 준호의 삶에 금을 그었습니다. 화려했던 성공의 밤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19년 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단 가주세요.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일단 가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멈춰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웃음소리.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준호에게 그 밤은 그 어떤 밤과도 달랐습니다. 19년 만에 도착한 문자 한 통.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준호는 정신없이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함께 알던 지인, 영숙의 친구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박준호.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혹시 영숙이 어디 있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준호 씨, 영숙이 많이 아팠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호스피스. 그 단어가 준호의 귀를 때렸습니다. 호스피스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이었죠. 어느 병원이야?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이에요. 주소 보내줄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기사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창밖의 불빛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은 어느새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나타났어요. 4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작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간판의 글자 일부는 불이 나가 있었죠. 준호는 서둘러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라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 당직 간호사가 졸고 있었죠. 저기요. 준호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김영숙이라는 환자가 있을 텐데요.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환자분은 오늘 저녁에 임종하셨습니다. 임종. 그 단어가 준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데스크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몇 시예요?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저녁 8시 23분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수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9시 정각. 영숙은 죽고 나서
37분 뒤에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아니, 보내지게 한 거였죠. 자신이 죽고 나면 발송되도록 미리 예약해 둔 겁니다. 영안실이 어디예요? 지하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비상계단을 찾아 문을 열고 내려갔죠. 발소리가 텅 빈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지하 1층.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영안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한쪽 벽에 냉동 보관함이 줄지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이동식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죠. 그 위에 흰 천으로 덮인 형체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발, 두 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흰 천 끝자락에서 손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이고 검버섯이 핀 손이었어요. 19년 전에 기억하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부드럽고 하했던 손이었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싸늘했어요. 체온이 전혀 없었죠. 영숙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19년 만이었어요. 흰 천을 걷어야 했습니다. 얼굴을 봐야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천을 걷으면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죠. 결국 천을 걷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거친 손만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 손이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고생을 했을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질문은 수없이 떠올랐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이미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이제야 연락한 거야?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영숙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준호는 손을 놓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늦어버려서 울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준호는 그렇게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19년 전에 자신이 버린 여자. 그녀는 끝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다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건 고작 문자 한 통뿐이었죠. 당신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죽은 걸 알고 있을까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그 아이를 찾아야 했죠.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어요. 준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죠. 밤새 영안실에서 버티다가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겨우 몸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빈소는 1층 구석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국화꽃 화환 두어 개가 영정사진 옆에 서 있을 뿐이었죠. 향 연기만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상주석으로 향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상주 명패가 놓일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얀 종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준호는 천천히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속에서 영숙이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19년 전의 영숙이 아니었어요. 사진 속 얼굴은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볼은 쑥 들어가 있었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지우지 못한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53이었습니다. 준호보다 5살 어렸죠. 그런데 사진 속 얼굴은 60이 넘어 보였어요.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안해. 입에서 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정 사진만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다시 절을 했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고인의 가족분이신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었을까요? 19년 전에 버린 사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는데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요. 보호자가 없어요? 네. 병원 기록에도 보호자 란이 비어 있었고 연락할 가족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없음.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장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인께서 미리 조금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아주 간소하게 치르는 정도로요. 영숙은 자기 장례까지 혼자 준비했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끝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한 거였어요. 직원이 물러간 뒤 준호는 다시 빈소를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관 옆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유품함이었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지갑, 헌 휴대폰,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가 들어 있었어요. 천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나왔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죠. 준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29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29살 때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 그 돈으로 사준 목걸이였어요.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그냥 평범한 목걸이였죠. 하지만 그때 영숙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아했어요. 여보, 나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그때 영숙이 했던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영숙은 진짜로 평생 이 목걸이를 간직한 거였어요. 이혼하고 19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자기를 버린 남자가 사준 목걸이를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은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건 다른 곳이었죠. 왜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혼장에 도장 찍던 날 영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는 아무런 미련 없이 살아왔죠.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끝내지 않았던 겁니다. 혼자서 그 인연을 붙들고 혼자서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았던 거였어요. 당신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문자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이, 아들이라고 했죠. 그 아이도 이 목걸이를 봤을까요? 엄마가 왜 이런 낡은 목걸이를 간직하는지 물어봤을까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왜 이 자리에 없을까요?
준호는 목걸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심장 위에 닿았어요. 빈소의 정막 속에서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상주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오지 않았어요. 향만 타들어가며 연기를 피워 올렸죠. 준호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했어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찾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빈소를 지킨 지 하루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영숙의 옛 직장 동료라는 사람 두어 명이 다녀갔을 뿐이었죠. 준호는 빈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상주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밤이 깊어지자 배가 고팠습니다. 장례식장 구내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준호는 근처에 편의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준호는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상복이었죠. 검은 양복 위에 편의점 조끼를 걸치고 있었어요. 20살이 채 안 돼 보였습니다. 마른 체격에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며칠째 제대로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설마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세상에 상복 입은 사람이 한둘이겠어. 준호는 애써 시선을 돌리고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삼각김밥을 몇 개 집었어요. 물도 한 병 골랐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청년이 물건을 찍었습니다. 손이 느렸어요. 피곤한 게 역력했죠. 4,800원입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말투였어요. 준호는 카드를 내밀며 청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물건을 들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죠.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카운터를 닫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려던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준호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어요. 삼각김밥 봉지를 뜯으며 청년을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카운터 뒤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도시락이었습니다. 포장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폐기 임박 할인 상품이라는 표시였어요. 청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도시락 뚜껑을 열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이 빨랐어요. 거의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 같았죠. 저 나이에 상복을 입고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폐기 직전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다니.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청년이 물을 마셨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년의 왼쪽 귀 뒤에 뭔가가 보였어요. 작은 점이었습니다. 검은색 점, 콩알만한 크기였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왼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점이었죠.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같은 위치, 같은 모양, 같은 크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준호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삼각김밥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신을 닮은 아이가 있어요. 영숙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닮은 아이, 닮은 아이라고 했죠.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점이었습니다. 유전으로만 생기는 저점. 저 청년이 내 아들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온몸의 세포가 그렇다고 외치고 있었죠. 준호는 편의점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손이 유리문에 닿았어요. 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들어가서 말을 걸면 됐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죠? 19년 동안 존재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는 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청년이 보였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빈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카운터 뒤에 섰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 아이의 이름이 뭘까? 몇 살이지?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왜 이 시간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까? 질문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준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내 아들이 저기 있어.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9년 동안 몰랐던 아들. 상복을 입고 야간 알바를 하며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외면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빈소로 돌아와 상주석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왜 비어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 아이는 엄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혼자니까.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처음으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19년 전에 외면했던 단어였죠. 준호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날 밤 준호는 빈소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편의점에서 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왼쪽 귀 뒤에 점. 창백한 얼굴. 폐기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던 모습. 내 아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19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준호는 39, 영숙은 34이었죠. 작은 건설회사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영수가 너 병원 한번 가봐라. 처음에는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영숙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겨? 의사가 틀린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죠. 준호도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한약도 지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한의원을 알아보고 비싼 보약을 지어왔죠. 영숙은 그 쓴 약을 매일 마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대. 그래야 아이가 들어서지. 효과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죠. 그 다음은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가져왔어요. 특정 음식을 먹어라, 특정 자세로 자라, 특정 날짜에 부부관계를 가져라. 영숙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군말 없이.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죠. 그냥 침묵했어요. 결혼 8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집을 찾아갔어요. 용하다는 데가 있대. 거기 가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다더라. 영숙은 반대했습니다. 어머님, 점 같은 건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미신이에요. 네가 뭘 알아? 세상에는 사람이 모르는 게 많아. 일단 가봐야지. 시어머니는 끝내 점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돌아왔어요. 큰일 났다. 우리 집에 살이 꼈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아이도 안 생기고 아들 사업도 안 풀린다고 했어.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구술해야 한대. 그래야 살이 풀린대. 어머님, 그건 정말.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점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구술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굿 당일이 됐습니다. 점쟁이가 집으로 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거실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머리, 과일, 떡, 술. 온갖 음식이 올라갔어요. 양초에 불이 붙었고 향이 피워졌습니다. 점쟁이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색 천으로 만든 방울이 달린 채가 들려 있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흰색. 알록달록한 천 조각들이 주렁주렁 달린 채였죠. 다른 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점쟁이가 눈을 감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주문 같은 소리였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갑자기 점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색 방울채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휘리릭 휘리릭. 천 조각들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잡기가 꼈다. 이 집에 잡기가 꼈어. 점쟁이가 소리쳤습니다. 부채로 허공을 내리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야. 점쟁이가 오색 방울채를 영숙에게 휘둘렀습니다. 휘리릭 천 조각들이 영숙의 얼굴 앞에서 펄럭였어요. 이 사람이 살을 끌고 들어왔어. 이 사람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영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점쟁이는 따라왔어요. 오색채를 연신 흔들어댔죠. 나가. 살이 나가. 썩 물러나. 점쟁이가 부채로 영숙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아프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행동 자체가 모욕이었어요. 어머님. 영숙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제발 말려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비비며 빌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확실히 해줘요. 살을 확실히 빼줘야 해. 점쟁이가 더 거세게 채를 흔들었습니다. 오색 천이 영숙의 얼굴을 스쳤어요. 나가라. 살이 나가라. 이 집에서 썩 나가. 준호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굿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영숙은 그 시간 동안 점쟁이의 체에 맞고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는 끝까지 말리지 않았습니다. 굿이 끝나고 점쟁이가 말했어요. 살이 너무 깊이 박혔어요. 이 사람이 이 집에 있는 한 절대 아이가 안 생겨요. 사업도 계속 안 될 거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내보내야죠. 이 집에서. 점쟁이가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들었지?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 여자 내보내야 해.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살아.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점쟁이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저 여자 때문에 내 사업도 안 되는 거야. 아이도 안 생기는 거고. 준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넌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저 여자 편이야? 그 질문에 준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며칠 뒤 준호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리하자. 단 한마디였어요.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굿 때문이에요? 그 점쟁이 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깊은 실망이었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거의 없었어요. 영숙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냥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때 몰랐어요. 영숙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영숙은 이미 임신 초기였던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영숙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알았던 거겠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시어머니는 점쟁이 말을 믿었고 준호는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있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숙은 혼자 떠났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어요. 19년 동안 준호는 빈소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늙어버린 영숙의 얼굴, 고생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 이게 다 내 탓이야.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9년 전 구판에서 아내가 모욕당할 때 말리지 않았던 자신, 어머니한테 맞서지 못했던 자신, 점쟁이 말 한마디에 아내를 버린 자신,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조용히 끝났습니다. 조문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준호는 끝까지 빈소를 지켰지만 상주석에는 앉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발인 날 준호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영구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청년은 홀로 차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창백한 얼굴, 패기 도시락을 먹던 모습, 왼쪽 귀 뒤에 점, 전부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결국 준호는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어 주소를 알아냈어요.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준호의 회사가 맡은 바로 그 재개발 구역이었죠.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판잣집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어요.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벽에는 재개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곧 철거된다는 내용이었죠. 준호는 그 안내문을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 회사가 붙인 안내문이었거든요. 아들이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몇 개 내려가니 작은 철문이 나왔죠. 문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골목 어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철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어요. 검은 패딩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아들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아들이 향한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이동했어요. 준호도 같은 버스에 탔죠. 뒷좌석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대형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장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수천억 원짜리 재개발 사업. 준호가 직접 계약을 따낸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아들이 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옆 창고에서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전모에는 준호의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죠. 내 아들이 내 회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그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준호는 현장 밖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어 현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은 가장 힘든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어요.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 포대를 옮기고 폐자재를 치우는 일이었죠. 다른 인부들이 기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땀이 흘러도 닦을 틈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아들은 앉지 못했습니다. 현장 감독이 부르면 바로 뛰어갔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쳤어요. 아들은 구석에 혼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낯선 남자 2명이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죠. 건설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었어요. 두 남자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이, 김민수. 이번 달 이자는 언제 갚을 거야? 사채업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준호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다음 주에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기어 들어가는 소리였죠.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우리가 바보야? 정말이에요. 이번엔 진짜 갚을게요. 야, 너 우리 무시하는 거야? 한 남자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세게 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접촉에 아들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갚을게요.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네 엄마가 빌려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2천만 원이 넘어.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씩 붙는다고. 2천만 원. 준호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돈이면 준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었죠. 여기 사장한테 말할까? 네가 빚쟁이라고. 그럼 여기서도 잘리겠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아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허리가 거의 직각으로 꺾였어요. 제발 여기서만은 그러지 마세요. 여기 잘리면 진짜 갚을 데가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다음 주까지 150만 원이야. 이자 포함해서 못 갚으면 그때는 정말 사장한테 말한다.
네, 알겠어요. 꼭 갚을게요. 사채업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주먹을 꽉 쥔 채로. 준호는 담벼락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어요. 당장 지갑을 꺼내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나타나요? 19년 동안 존재도 몰랐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주면 아들이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모욕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준호는 비겁했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2천만 원은커녕 2억 원도 당장 줄 수 있었죠. 하지만 아들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어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면서도 걸었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야. 내가 버린 여자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운 아이야. 엄마가 죽고 빚더미에 앉아서 내 회사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이게 다 내 탓이야. 19년 전에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해가 질 때까지 준호는 현장 밖에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아들은 안전모를 반납하고 현장을 나섰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지쳐있는 게 보였죠. 아들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준호도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내린 곳은 번화가였어요. 아들은 곧장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 조끼를 입었어요. 또 다른 알바였습니다.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몸이 나만하지 않을 스케줄이었죠. 준호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였어요.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맡고 있었죠. 지친 얼굴이었지만 손님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김민수, 사채업자가 부른 이름이었죠. 민수,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내 아들, 김민수.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들의 얼굴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아이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들을 지켜봤어요. 멀리서 들키지 않게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민수의 하루가 얼마나 처참한지. 새벽 5시 민수는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날 일감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운이 좋으면 공사장에 배치되고 운이 나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죠. 아침 7시 공사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근 나르기, 시멘트 붓기, 폐자재 정리.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만 맡았어요. 저녁 6시 공사장 일이 끝나면 곧바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12시까지 계산대를 지켰죠. 새벽 1시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다시 인력사무소로 향했어요. 잠은 4시간도 채 못 잤습니다. 그게 민수의 일상이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준호는 인력사무소 근처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어요. 걸음이 전날보다 더 느렸습니다. 눈 밑에 그늘은 더 짙어져 있었죠. 인력사무소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민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서서 잠든 거였죠. 고개가 앞으로 꺾이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반복됐어요. 졸다가 깨고 졸다가 깨고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공사장에서의 민수는 더 위태로웠어요. 점심시간 민수는 구석에 앉아 컵라면과 김밥을 먹었습니다. 김밥은 반만 먹었어요. 나머지 반은 다시 가방에 넣었죠. 저녁으로 먹으려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김밥 반 개가 한 끼라니. 19살 청년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철근을 나르는데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무릎이 꺾였어요. 쿵.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철근이 옆으로 굴러갔어요.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려고 발을 뗐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잣말로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습관인 것 같았죠. 현장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잠깐 헛디뎠어요. 어휴, 조심해. 다치면 보상 못 받아. 그게 전부였어요. 감독은 돌아섰고 민수는 다시 철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걸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담벼락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1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 그 생각이 발을 묶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는 공사장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거의 끌다시피 걷고 있었죠. 편의점에 도착한 민수는 조끼를 입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억지로 밝은 척했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바라보다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울렸어요. 또 끊어졌다가 또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렸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연신 내내하고 있었죠. 전화가 끝난 뒤 민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이 들어왔어요. 민수는 황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웃으려고 애썼어요. 그 모습이 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계산대에 서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화들짝 깨어나 인사를 했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아까 남겨둔 김밥 반 개를 꺼내 먹었어요.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죠. 준호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 아이는 아픈 게 아니야. 무너지기 직전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전부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준호는 주먹으로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용기가 없어서 못 다가가는 거잖아. 비겁한 거야.
그냥 비겁한 거라고. 하지만 그날도 준호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민수가 퇴근하는 걸 지켜보고 멀리서 집까지 따라가고 반지하 불이 꺼지는 걸 확인한 뒤에야 돌아섰어요. 택시 안에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아이는 쓰러져. 곧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준호는 며칠 뒤에 알게 됩니다. 그날도 준호는 편의점 앞에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계산대 뒤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죠. 오늘따라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11시 반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민수가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수는 계산대에서 손님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어요. 그리고 몸 전체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민수야. 준호는 바닥에 쓰러진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구급차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들것에 실렸어요.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어요. 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준호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며칠 입원하면서 쉬면 회복될 겁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자분, 서류 작성 좀 해주셔야 해요. 간호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입원 동의서가 놓였어요. 환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보호자란.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펜을 들었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준호는 민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호적에도 어떤 서류에도 둘의 관계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제가 보호자가 아닙니다. 입원비는 제가 낼게요. 선납하면 되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간호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어젯밤에 편의점에 계셨던 분이죠? 요 며칠 동안 절 계속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대체 뭐예요? 사채업자 보낸 사람이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병원비 내셨죠? 왜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준호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요? 나는 내 아버지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내 엄마 김영숙. 29년 전에 나랑 결혼했었고 10년 살고 이혼했어. 근데 그때 내가 있는 줄 몰랐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준호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죽기 전에 문자를 보냈어. 당신을 닮은 아이가 있다고. 그게 너였어. 거짓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야. 내 왼쪽 귀 뒤에 점 있지? 나한테도 똑같은 게 있어. 준호가 고개를 돌려 왼쪽 귀 뒤를 보여줬습니다. 민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19년 동안 몰랐어. 내가 있는 줄. 내 엄마가 임신한 줄도 몰랐고 혼자 널 낳은 줄도 몰랐어.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냥 사실이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손이 이불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19년 동안 없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래요? 엄마 죽고 나서?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세요. 민수야. 나가라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아버지라고요? 엄마가 피 토하면서 일할 때 어디 있었어요? 내가 굶으면서 학교 다닐 때 어디 있었냐고요? 19년 동안 어디 있다가 엄마 죽고 나서야 나타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필요 없어요. 퇴원하면 갚을게요. 제발 그냥 가세요. 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선 준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뭔 소용이야. 회장이라는 직함이 뭔 소용이야. 내 아들한테 아버지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듣는 주제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결제되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낸 돈이었죠. 아버지라고 했던 그 사람. 퇴원 수속을 하면서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꼭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든 뭐든 빚진 채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며칠 사이에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없는 집.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병실에서 들은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야. 29년 전에 내 엄마랑 결혼했던 사람이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 뒤에 점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죠. 민수는 방 한쪽에 쌓아둔 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유품이었어요. 장례 끝나고 가져온 건데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뒀었죠. 오늘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남겨뒀을지도 몰랐어요. 그 남자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헝그릇 몇 개, 오래된 화장품, 전부 싸구려였어요. 그러다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으로 된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옷장 깊숙이 넣어두던 거였죠. 민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낡은 공책 한 권과 통장 하나. 공책을 먼저 꺼냈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어요. 펼쳐보니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일기장이었죠.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이 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그 남자 말이 사실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혼하고 2주가 지났다. 그런데 이상하다. 몸이 자꾸 안 좋다. 설마 하는 생각에 병원에 갔다. 임신이래. 믿을 수가 없었다. 10년 동안 안 생기던 아이가 이혼하고 나서 생기다니.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사람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해서 뭐가 달라질까? 시어머니는 나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다. 점쟁이가 그랬다고. 그 말을 그 사람도 믿었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병실에서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임신한 줄도 몰랐다고. 엄마가 말을 안 한 거였습니다.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결심했다. 말하지 않기로. 말해봤자 소용없다. 시어머니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 사람도 어머니 편이니까. 아이한테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낫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겠지만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몇 페이지를 건너뛰었습니다. 날짜가 몇 년 뒤로 바뀌어 있었어요. 민수가 오늘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멀리 갔다고만 했다. 또 몇 장을 넘겼습니다. 민수한테 미안하다. 아빠 없이 크게 해서. 하지만 민수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어머니한테 맞서지 못한 것뿐이다.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민수가 이걸 읽게 된다면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말았으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엄마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를 버린 남자를 끝까지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가 최근이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6개월. 민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는 아직 어린데 혼자 두고 가야 한다니.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씨한테 연락할까 생각했다. 민수 아빠. 19년 만에. 하지만 용기가 안 난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민수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래도 민수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 한다. 준호. 병원에서 만난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맞았어요. 예약 문자를 설정해뒀다. 내가 죽고 나면 발송되게. 비겁한 방법이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널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민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펼쳐보니 잔액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통장 첫 페이지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 민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병원비 대신 이 돈을 모은 거였어요. 자기 치료보다 아들의 미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남자에게 소리쳤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피 토할 때 어디 있었냐고. 19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하지만 엄마의 일기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숨긴 거였어요. 말하지 않은 거였죠.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알았어야 했다고, 찾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글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용서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이번에는 소리 지르지 않고 제대로 얘기해야 한다는 것. 민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며칠 뒤 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 민수예요. 엄마 납골당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준호는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죠. 그래, 같이 가자. 약속 날이 됐습니다. 납골당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산자락에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도착해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손에 흰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똑같은 꽃을 들고 있었죠. 왔구나.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뭇잎 밟히는 소리만 들렸죠.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영숙의 자리 앞에 섰어요. 작은 사진 속에서 영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아 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 잘 키웠더라.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민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준호가 물러나자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꽃을 놓고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 나왔어. 그리고 아빠도 왔어. 아빠. 그 단어에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일기장에 쓴 거 읽었어.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노력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맞아. 나는 약한 사람이었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근데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문자 보낸 건 그래도 아빠를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빠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네요. 아빠가 찾아왔으니까.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요. 19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러봤으니까.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근데 오늘은 엄마 앞이니까 한번 불러봤어요. 민수가 영숙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들었지? 내가 아빠라고 불렀어. 이제 됐지? 작은 미소가 민수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준호도 따라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영숙의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해가 기울어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밥 먹으러 가자. 근처에 설렁탕집이 있어. 오래된 집인데 맛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아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설렁탕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설렁탕 2개요. 준호가 주문했습니다. 설렁탕이 나왔어요. 뚝배기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준호는 자신의 고기를 건져 민수의 그릇에 올려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민수는 그걸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많이 먹어.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식사가 끝나갈 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대학 가려고요. 응? 엄마가 통장에 돈 모아뒀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이라고. 그래서 엄마 뜻대로 대학 가보려고요.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등록금은 엄마가 모아둔 걸로 낼 거예요. 아빠한테 받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 대신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가끔 밥은 같이 먹어요. 이렇게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그러자 가게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민수가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죠. 아빠,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19년 만에 들은 그 단어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보다 값졌어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영수가 고마워.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느리더라도 어색하더라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19년 만에, 아니, 처음으로. 19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준호와 민수는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엄마를 찾아가는 것. 그게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